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은 경기 청년지원사업단 단장 조은입니다. 제가 요즘만큼 2030 세대 청년들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미디어에서 다뤄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정도로 청년의 문제는 지금 현 세대에 굉장히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이렇게 이슈화가 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보면은 어떤 문제라든지 사건 사고 관련된 것들에 있어서 특히나 청년들의 어떤 그런 이슈들은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끝에 보면은 항상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원래 그랬다. 시설 출신이다. 고하다. 이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어떤 다양한 부정적인 이미지들 때문에 사실은 청년에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 좀 슬프고 무거운 그런 것으로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종료 아동, 즉 청년에 대한 관심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보호종료 아동 청년에 대한 삼성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됐고, 이거 경기도에서 꼭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 정책 커뮤니티에 참여하게 된 거는요, 이론적인 깊이 이런 것들보다는 현장에서 실무자로서 실제 이 보호종료 아동 청년에 대한 온전한 자립과 통합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음이었었고요. 이건 저희만의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에 와 계시는 의회 그리고 도 많은 민간 기관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서는 저희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 환경에 대한 보호 대상이라는 어떤 그런 소극적인 존재로서보다는 자립과 통합이라는 어떤 그런 확대된 개념으로서 이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기존에 진행되던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어떤 통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 그래서 특정 문제, 현상 이런 것들에 대한 분절적인 지원 형태가 아니라 통합적인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종료 아동이 갖게 되는 어떤 문제들은요, 시설 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잦은 교체, 일괄적인 단체 양육 환경입니다. 보통은 일반적인 아동들은 양육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모의 지지 체계를 받고 성장을 하게 되지만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제공자들이 자꾸 교체가 되는 어떤 그런 불안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립의 어떤 일반 가정에서 자립을 하는 그런 청년과는 다른 결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만 18세가 되면은 퇴소를 해야 합니다. 연장이 물론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근데 저희가 민법상 보호자가 없이 본인이 스스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만 1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이의 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제약점들이 또 존재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그런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 18세라는 연령 때문에 강제로 독립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자립 능력이 온전하게 갖춰지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의 자립, 퇴소 이런 것들은 더욱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런 제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보호종료 아동이나 청년들이 사회적인 문제의 한 카테고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에서도 뭔가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어떤 그런 대상자가 보호종료 시설 출신의 청년이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회적인 편견으로부터 우리가 그들에게만 이거 극복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노력을 해서 그들의 이 편견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인식 개선도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느 정도의 그 보호 종료 아동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인데요. 2019년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 종료된 아동은 전국에 총 2,587명입니다. 그리고 이 보호 종료의 형태는 보통은 만 18세가 돼서 하는 만기 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장이 됐다가 그 기간이 만료가 돼서 퇴소를 하게 되는 연장 종료로 나뉘게 됩니다. 지역별로 그 보호 종료 아동 현황은요, 서울이 410명 정도가 되고 경기도는 405명, 전남이 226명 이렇게 순으로 되지만 생활권을 그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울, 경기의 비중이 전체 대상의 약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에 있는 그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몇 가지 현황들을 항목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황은 저희가 뭐 깊이 있게 분석을 하기보다는 그 있는 데이터를 그 안내해드리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그 진학인데요. 대학 유형의 경우에는 전체 576명 중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서울의 97명에 이어서 91명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2년제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대학 등록금 조달 방법으로는 국가장학금 활용이 약 77.1%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역시 71.4%가 국가장학금을 활용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상환해야 할 부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로 인한 금융문제, 즉 뭐 연체라든지 채무조정, 파산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비율이 높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까지 우리는 함께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취업 형태인데요. 19년 취업자 1,146명 중에서 정규직은 약 46.3%인 531명이었고 비정규직이 470명, 41%로 나타났습니다.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 가정에서는 그 비정규직, 정규직의 비율의 차가 큰 유의미한 어떤 그런 차이는 없었었는데요. 가정위탁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서 한 10% 더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취업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은 전체 중에서 31.3%가 서비스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은 전문직, 사무직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경로는 보통은 본인이 스스로 그냥 알아본 경우가 가장 많았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 그냥 알아봤다라고 하는 게 가장 많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151만 원 이상인 경우가 약 56.8%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좀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주거 현황입니다. 19년 기준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아동의 주거 형태는요. 전체 총 2,587명 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38.1%, 그렇지 않은 경우가 61.9%에 달했습니다. 그 정부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요, 주로 이제 LH 지원으로 보여지는데요.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위탁가정, 그다음에 월세 거주 이런 것들로 그 높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경우에도요, 정부 지원은 186명으로 228명인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기는 했습니다. 정부 지원 외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전월세, 그다음에 친인척집, 기숙사, 고시원, 친구집 이런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정부 지원 외의 주거 형태는 경기도가 219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호 종료 그 아동 같은 경우에는 퇴소 5년 정도는 그 사례 관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신 그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유관 기관들 통해서 사례 관리를 받게 이제 상담들도 하고 하는데요. 조사에 따르면은 전체 대상자 809명 중에서 생활 관련 분야 상담이 20.9%로 가장 높게 나왔고 그 다음이 취업이라든지 주거, 진학, 정서 지원 이런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때도 생활 관련 분야 상담이 가장 많이 나타났었는데요. 이는 어떤 그 실제 생활하고 관련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습득이 많이 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족함들 때문에 관련된 어떤 뭐 주거라든지 취업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일상생활하고 관련된 그런 상담 사례가 더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례 관리 같은 경우도 뭐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좀 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데이터상의 사례 관리 총 건수가 경기도가 10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나 유의미한 뭐 사례 관리라고 보여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냥 이제 뭐 이 정도 된다 정도만 하고 크게 의미는 저희는 두지 않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펴봤던 그 데이터는요. 보건복지부 관리 감독 하에 있는 복지시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여성가족부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요. 제가 공식적인 데이터를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같은 보호 종료된 아동 청년이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보건복지부 쪽이냐 여성가족부 쪽이냐에 따라서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게 누락이 되거나 뭐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부재가 같은 그 보호 종료 아동 통합의 문제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요. 그 해결 방안 모색이 무척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과 경기도의 어떤 조금 그 지원 체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거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그 공공의 주거 지원은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관리 주체로 돼서 진행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과 같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뭐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자 같은 것들을 뭐 감면해 준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런 제도 안에 일부 포션을 두는 어떤 그런 정도로 되어 있지 이들만을 위한 주거 정책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제약이 한계점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떤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가요, 올해 4월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보호종료 아동들 대상으로 해서 경기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및 관련 금융 지원 추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하고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GH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체계를 구축하자라고 약속을 했고요. 저희가 최근에 그 삼성 희망 디딤돌 센터를 본격 시동을 걸기에 앞서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그 주거 지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그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크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공급자 중심의 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지역에 주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사실 지방과는 그 주거라든지 부동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이나믹하게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려들이 조금 별로 없기 때문에 전세 매물도 구하기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보증금 주지 말고 우리 월세를 줘라, 지원을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제안도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주거 공간 자체가 그 통학이나 출퇴근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입주가 가능한 주거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LH 전세 계약할 경우에는 일반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전세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융자가 없는 집을 혼자서 알아보는 것도 너무 어렵고, 만 18세인 친구가 가서 집을 구한다고 했었을 때 부동산에서 안 된다라는 뭐 이야기를 듣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개혁 과정 관련돼 가지고 어떤 지원해 줄 수 있는 인력 같은 것들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교통과 생활 환경이 좀 좋은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주거 공간 관련된 거는요, 단순히 계약하고 그냥 사는 데 끝이는 게 아니라 법률하고 관련된 이슈도 있었었는데
있는데요. 집 관리하고 관련된 그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냥 그 정보 제공 정도만, 법률 정보 제공 정도에만 그칠 뿐이지 분쟁이 실제 발생했었을 때 이것들을 조정하고 지원해줄 어떤 법조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법률 대리인 지원도 있었으면 좋겠다. 주거하고 관련돼서. 그래서 집주인과의 분쟁이 있었을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런 것들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실제 분쟁이 생기게 되면은 그 동네에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보호 종료 청년이 집도 뭐 전세 임대 뭐 이렇게 해서 오려고 하면 받지 마, 골치 아파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형성이 돼서 더 이제 다른 그 추가로 집을 뭐 계약하거나 하는 것들에 제약이 생기는 어떤 그런 악순환도 실제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된 어떤 그런 경기도의 주거 지원 정책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좀 이상적인 그 상태라고 보는데요. 그냥 단순히 주거만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 연결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정부에서 하는 거고 자립 지원 시설과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라는 두 가지 카테고리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이렇게 좀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선택의 여지를 많이 두는 어떤 그런 풍성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좋은데 보시다시피 지역 현황을 보시면 지역이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없기도 하고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삼성 희망디딤돌 사업이 왔었을 때 경기도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한 기반을 만들어 보자라는 의미로 삼성 희망디딤돌 센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현금 지원이 있습니다. 뭐 디딤씨앗 통장은 그 아동기 때부터 계속해서 일부를 저축을 하면 그만큼을 매칭해서 나중에 이제 퇴소하고 하는 시점에서 그 이제 현금으로 주는 어떤 그런 거기도 하고요. 자립 정착금 아까 저희 이제 진석범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퇴소 시점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시작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광주센터 개소식에 갔더니 광주도 이제서야 1,000만 원으로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아주 큰 물꼬를 튼 것 같아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었습니다. 자립 수당이 있습니다. 근데 매월 30만 원을 주는데요. 저는 처음에는 무조건 보호 종료가 되는 청년들한테는 다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보호 그 시설에서 있어야지 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돌발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그 혼자가 돼서 보호 시설에 들어갔는데 이게 뭐 일정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그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그 대상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한 어떤 현금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간에서 지금 채워지고 있는 어떤 그런 형국인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면 공공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의 금융 역량을 강화해서 이거를 잘 쓰고 잘 불리고 해서 본인이 자립하는 데 큰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심한 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거는 그냥 하루 아침에 뭐 몇 번 그 수업 듣고 강의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몸에 체득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가장 중요한 자립의 중요한 기틀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프로그램은 뭐 교육하고 관련된 것들이 주요하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어떤 멘토 프로그램인 바람기비 서포터즈, 그다음에 학교 이제 대학 진학 시에 뭐 입학금, 뭐 우선 입학이라든지 장학금,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밑에 보시면 학교들이 다 지방에 있습니다. 이 보시면 저희가 그 보호 종료되는 아동 청년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수도권 지역에 가장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혜택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 학교들은 다 지방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확대돼야 되는, 학업 지원하고 관련돼서는 좀 확대가 돼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경기도와 공공의 그
지원 체계들을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재단이 지금 경기도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삼성 희망 디딤돌 센터 사업하고 관련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삼성 희망 디딤돌 사업은요, 그 공적 지원 체계가 그 제대로 갖춰지지 못한 어떤 그런 지역들, 그리고 사각지대, 뭐 사업상 내용의 사각지대들을 좀 충분히 그 해소를 하자라는 어떤 그런 민간의 공감으로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삼성의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진행되는 곳으로 한 개 지자체당 최대 50억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운영한 뒤에 지자체 기부 체납되는 형태의 사업이고요. 지금 1기로는 강원도, 부산, 대구, 경북, 광주가 있었고 저희 경기도는 충남, 전남, 전북, 경남과 함께 2기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되는 기관들이 지금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기부자이면서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해서 늘 같이 협력하고 계시는 중이시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삼성의 기부금을 받아서 이 기부금을 관리하고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아동복지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 운영을 지원하는 중앙사업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관리 감독,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매입과 동시에 바로 기부 체납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이 사업이 끝나는 3년 뒤에는 경기도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을 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수행 기간인 저희 이제 복지재단 같은 경우죠. 그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요, 저희가 1인 1실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최장 2년까지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냥 저희가 주거 공간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위한 각종 교육, 뭐 학습, 취업, 금융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심리정서하고 관련된 지원, 의료 지원 같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주거 공간 관리라든지 생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토탈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그 보호가 종료되지 않은 자립 전에 있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체험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은 그 생활하고 있는 1인 1실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과 똑같이 세팅을 해서요. 실제 정말 며칠 동안 본인이 어떤 그런 자립 생활을 체험을 하게 되는 거고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퇴소 전에 이런 것들을 역량을 좀 더 채워 나갈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위기 청년, 청소년 그러니까 이렇다면은 소년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나왔는데 바로 원 가정에 복귀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어느 시설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친구들을 단기간 동안에 관리해서 이제 원 가정이 됐던 아니면 그 적합한 그 기관이 됐던 이렇게 해서 연계해주는 브릿지 역할도 저희 삼성 희망 디딤돌 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3개년 저희가 연차별 사업 계획을 사실은 수립을 했고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1차 년도에 이미 작년쯤에 저희가 개소를 하고 그 대상자들 전부 다 이제 입소해서 지금 한참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하는데 매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준비 단계인 터라 아마 1차 년도까지 해서 이제 매입이 간신히 끝나게 될 것 같고요. 2차 년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상황이 다 다른데 이 사업이 워낙에 이제 그 그림이 딱 그려진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의 어떤 그런 운영하고 관련된 기준들이 좀 동일하게 가야 된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열심히 그 좋은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형이 도넛 모양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그 경계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 남부와 북부로 나눠가지고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설치할 그 지역에 대한 선정은 교통, 그 다음에 생활 환경, 취업하고 관련된 것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북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의 백석역 근처에 저희가 지금 매입 그 계약이랑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성에는 동탄 지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수도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약들 때문에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 북부하고 남부하고의 개소수는 그 홈페이지 같은 데 이제 저희가 다 뒤져 봐가지고 거기에서 최소를 예상할 수 있는 그 청소년들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뽑았고 거기에 대한 비율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그 저희가 제공되는 사업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립 지원, 자립 체험, 자립 생활로 나누게 되고요. 이 사업들은 사실 공통적인 매뉴얼이 이미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청년하고 관련된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의 바람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연결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보려고 경기도 사업들은 다시 세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많은 그 청년들을 이 공간에 다 담고 싶었었는데요. 이 삼성 사업도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하다 보니까 입소를 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연령적인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법에 있었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 복지시설 출신이 우선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하는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이 경기도에 완전히 귀속되기 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어필을 해서요. 이게 온전히 우리 것이 된 그 시점에는 경기도는 역시 다르다. 그래서 이렇게 확대되는 것들을 준비를 해서 훨씬 타 지역에 비해서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지원 체계를 잘 만들어서 준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체계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까지 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분절된 어떤 상황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다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연령 이제 지원에 대한 그 연령 제한 에 관한 것도 좀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 24세면은 뭐 만약에 군대를 중간에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나이만큼이 좀 뜨게 되게 되면 그러면 그 이후에는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소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연령에 대한 제한들도 경기도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장을 둘러보면 보호종료 청년에 대한 아동들의 대한 뭐 사례 관리, 추적 관리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서 한 명당 한 달에 30만 원 정도가 관리 그 비용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비용 가지고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친구들이 더 우선이 되지 퇴소한 친구들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이나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을까? 그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는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늘 다 아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한계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알고 있지만 실행할 수 없는 거는 법적인 어떤 그런 근거, 저희가 실행할 수 있는 근거의 부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야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보면은 뒤에 청년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청년, 그러니까 아동이라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만 보고 묶어놓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
대상을 이들을 아동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청년의 개념으로 보고 새롭게 접근해야 되고 좀 더 확대된 형태의 그런 지원 체계를 구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우리 스스로도 이들에 대한 개념 자체를 청년으로 좀 더 확대해서 길게 보호하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간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난 4월에요. 보호 종료 시점을 만 18세에서 민법상의 19세로 상향하는 그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제대로 정착이 돼서 실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한 움직임들 자체가 보호 종료 청년들의 어떤 온전한 사회적인 자립이나 통합을 위한 어떤 그런 기초가 되는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관심 가져주셨을 때 제도적인 어떤 그런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과 간, 도 안에서도 서로 뭐 아동이든 청년이든 이렇게 부서 간의 어떤 적극적인 협력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이 것들이 오늘의 이 자리에서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경규대 보호 종료 청년 아동에 대한 지원 체계를 잘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